역사가 즐거워지는 시간 라이크 역사. 안녕하세요. 저는 교보문고 북뉴스 박수진이고요.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보문고 윤태진입니다. 네, 라이크 역사 시작한 지 벌써 2달이 되어가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 기억나시나요? 정말 너무 추워갖고 콧물을 흘리면서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 아마 답사 갔다 오시느라고 힘드셨죠, 오전에. 네. 아마 운연궁이었죠 아마. 너무 추워서 그냥 감기 걸려서 되게 상태가 안 좋았었는데 오늘은 완전 꽃이 피고 난리가 났어요 밖에. 그러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는 현장 답사를 하기는 좋아진 날씨라서 네. 이제 뭐 좀 저 같은 경우는 몸이 좀 들썩들썩해서 그렇죠. 예, 여기저기 떠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갔다 왔었는데 네. 거기에 딱 두 부류의 답사객들이 있었어요. 중학생과 할아버지 할머니들. 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되게 진지하게 설명을 그렇죠. 듣고 하시는데 중학생 남자애들이었거든요. 그냥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냥 그 안을 마구 뛰어다니면서 막 사진 찍고 뭐 감옥문 이렇게 흔들고 야 너 들어가봐 뭐 이러고 막 혼내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어떤 감옥이 주는 무게라는 거를 그 친구들은 제대로 이해를 못 하겠지만 또 어르신들은 네. 살다 보면서 저 감옥이라는 게 여러 가지 범주로 다가오셨을 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보이는 감옥도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삶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투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있어서하고 우리 꼬마 친구들하고는 아마 차원이 다른 세계에 네. 같이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초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다닐 때는 저게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알려주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힘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냥 하나의 테마파크? 뭐 롯데월드의 한 부분? 이 정도 생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단순하게 어떤 정보를 전달할 때는 뭐 특별한 느낌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 속에 빠져들게 하면서 이제 만약에 네가 저기까지 가기의 과정, 그다음에 저 안에서 겪었을 과정, 그다음에 그 겪고 난 다음에 너의 생각이 어떻게 바뀔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게 되면은 그래도 좀 제 얘기를 들어주는 몇몇 친구들은 조금씩은 진지하게 참 힘들었겠다. 물론 이제 다 와서 다시 뛰지만 네. 그래도 그 순간만이라도 그렇게 느끼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보람이 있고 또 그런 과정들이 이제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 그 어르신들이 느끼는 것만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몇 가지 그 답사의 경험들이 직접 책으로 느낄 수 없었던 부분들을 좀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계기가 될 수는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또 그만큼 놓아두고 답사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답사를 진행할 때 네. 조금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답사를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간 이유가 있었죠. 바로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독립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시간인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 내용을 살펴보기에 가장 좋은 곳이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1910년에 한일합방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 이후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일사늑약에서 외교권을 박탈이 됐지만 단순히 외교권 박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일합방으로 가는 첫 걸음이었잖아요. 그렇죠.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1910년 그 한일 병합 조약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강점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평화로웠어요. 그 얘기를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이 원해서 우리가 병합을 한 거다. 그런데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 가면은 수많은 애국지사, 독립운동가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그 말이 얼마나 허구였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일제강점기의 어떤 잔인한 탄압 정책을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통해서 일제강점기 그리고 독립운동의 역사를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단히 한국 유물 유적 관련된 유적지 중에서 아주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는 유적지이기도 하죠. 사실 이 시기를 생각하면 일본이 했던 악행들만 떠올랐지 뭐 우리 조상들이 어떤 독립운동을 펼쳤는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어떻게 저희가 해방을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운동이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됐던 그 원동력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미리 예습을 좀 해보니까 독립운동의 그 방향이나 방법에 대해서 되게 여러 조직이나 단체에서 네. 서로 다른 방법론을 가지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독립운동에서 일단 바라보는 종류가 참 달라요. 정말 다른데 그 구체적인 사건으로 보면은 1927년에 신간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져요. 그때 이제 보통 많이 쓰는 표현이 뭐냐면은 배타적 민족주의자인 우파와 조선공산당 중심이었던 좌파가 합쳐서 만든 조직이다. 독립운동 세력을 일단 좌파와 우파 개념, 그러니까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나눕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도 다시 우파 안과 좌파를 뭐 이제 다시 섞어 놓으면은 좀 차이가 났겠지만 그 안에서 이제 실력 양성론. 네. 이제 주로 이제 실력 양성론자들은 나중에 소위 말하는 그 친일파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네. 많았죠. 그다음에 이제 또 무장투쟁론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그 홍범도 장군이나 네, 김자진 네. 같은 경우가 있고 이 두 개를 좀 더 강화시켜서 독립군 기지를 만들어서 독립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신흥무관학교를 중심으로 네. 활동했던 뭐 이회영 선생이라든지 신채호 선생 이런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조직 이름에서 사실은 어떤 그 독립운동의 하나의 패턴이라고 얘기를 되는 부분이 바로 김원봉이 만들었던 의열단. 네. 그래서 그렇게 어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요인 암살이라든지 주요 기관 파괴와 같은 것들을 의열투쟁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다양한 범주가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상해 임시정부는 또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상해 임시정부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를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상해 임시정부 직전에 사실은 몇 개의 임시정부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있었는데 그게 일단 상해 임시정부로 통합이 됐다가 그다음에 이제 1920년대 이후에 사실은 상해 임시정부가 또 변화를 겪어요. 그러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김구 선생이 이끌고 끝까지 운영했던 임시정부는 이제 국민당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국민당 정부와 같이 움직여서 중경, 충칭이라고 그러죠. 그쪽까지 이제 옮겨가는 정부가 있어서 그 사이사이에 소위 말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좌우 세력, 그다음에 또 외교 중심 실력 양성론, 무장 투쟁론 이런 부분들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노선 투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외교 우선론. 그러면 이제 이때는 주로 이승만, 김규식 이런 분들이 활동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아니다. 무장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이제 대한광복군을 만들게 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과정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임시정부라고 하는 하나의 틀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파악하기 어렵죠. 대신 상해 임시정부가 지향했던 그 일제강점기 이후의 국가의 모습이 무언지 그게 이제 우리가 상해 임시정부를 바라볼 때 어렵지 않게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봐야 될 요소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독립운동을 계속했지만 독립운동 이후에 나라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나라의 모습이 어떤 건지는 임시정부에서 지향하는 목적, 예를 들어서 공화정을 한다든지 상권 분립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각각의 어떤 투쟁 방식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노선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그 밑에 영역으로 놓고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임시정부를 바라보던 네. 국민들의 시선은 어땠나요?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정보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임시정부에 대한 시선이 정확하게 어땠을까라는 거를 네. 일제강점기의 어떤 기록으로도 그 구체적으로 드러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짐작해 볼 수 있는 자료는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임시정부 요인들이 해방 이후, 광복 이후에 네. 이제 미 군정에서는 임시정부나 뭐 건국동맹이 됐던 이런 여운형의 조직이나 이런 조직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개인 자격으로 뭐 군정에 참여를 하든 아니면 뭐 개인 자격으로 귀국을 하게 하든 이렇게 하게 하는데 이때 이제 임시정부 요인들을 환영하던 인파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그 1930년대 40년대 넘어가면서 결국은 임시정부에 대한 인지도 그러니까 네. 이승만, 김구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했던 또 한때 여운형도 당연히 임시정부 초반에는 활동을 하셨던 분이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높았는데 그때는 아마 임시정부에 대한 그 인지도가 그만큼 높았다는 거는 그만큼 기대도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임시정부가
그 식민지 치하에 있는 우리 백성들이나 국민들한테는 되게 희망의 존재였을 텐데 물론 드러내기는 쉽지 않았겠지만 네. 속으로는 응원을 하고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 정보가 상당히 제한적이었던 그 1940년대에서 해방 전후 공간에서도 우리가 유명한 어떤 독립운동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뜻밖에도 네.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임시정부의 활동 자체가 미약했다 컸다를 떠나서 임시정부 그다음에 이제 또 여운형이라는 인물 인민위원회를 만들었던 이런 어떤 그 세력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알고 있었고 이제 안창호라든지 그런 어떤 미국에서 네. 이제 외부에서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분들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높았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45년 이후에 그 정계의 주요 거물로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 가운데 하나는 그만큼 독립운동에 대해서 그래도 전체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정보를 국내에 있는 국민들이 알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제 독립운동을 산발적으로 막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양하게 독립운동을 시도를 하는데 그런 임시정부가 생김으로써 그런 산발적인 조직들이 좀 약간 뭉칠 수 있는 구심점이 된 건가요? 그거는 임시정부의 그 힘이라기보다는 네. 사실은 3.1운동의 힘이 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910년부터 19년까지는 눈에 띄는 독립운동의 흐름은 보이진 않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우리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가 이걸 자료를 한참 뒤져야 되는데 비해서 네. 1919년 이후에 그러니까 20년대부터는 폭발적으로 그 독립운동에 대한 자료들이 늘어납니다. 네.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방식으로 네.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배경에는 아마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 19년 이전에는 내가 어떻게든지 뭘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면은 19년 이후에는 이 백성들, 이 국민들하고 같이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독립운동이 조금 더 탄력을 받고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독립운동도 개개인의 열사, 의사 뭐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믿고 국민을 기반으로 하고 또 국민들도 그들을 지지하고 이런 과정이 설정됐을 때 비로소 힘을 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식의 국민들 사이에서 독립운동에 대한 그 개념들이 좀 확고히 자리 잡았다면 그 반대급부로 일본의 탄압과 네. 그건 더욱더 심해졌잖아요. 3.1운동 이후에요. 근데 제 생각은 그 독립운동이 막 1910년 이후로 산발적으로 발생된 거는 너무나 탄압이 심해서 물론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할 수밖에 없었게 만든 것 같아요. 일본 자체가. 너무나 심하게 무단 통치를 하기 때문에 네. 산발적으로 그런 독립운동이 막 발생된 거였고 그게 3.1운동을 기점으로 뭉치게 된 거고 그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문화 통치를 시작하게 된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거든요. 예, 그 부분도 서로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일제 강점기가 시작이 됐을 때는 얼마나 내가 고통을 겪을지를 사실은 짐작할 수 없었던 네. 상황이었잖아요. 이제 그런데 어떤 특별한 조직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국가라는 조직은 와해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어떤 압력을 받았을 때 아마 좀 당황스럽지만 그렇다고 저항할 힘도 없었던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면서 이거 더 이상 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거고 마침 또 3.1운동을 통해서 각지에서 독립운동 그리고 독립운동의 어떤 결과로서 임시정부나 아니면 지도자들의 활동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국민들로 볼 때는 또 그들을 의지하고 지지하는 경향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켰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다행히 이제 그런 어떤 인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본이 아무리 강력하게 조선을 또는 우리나라를 지배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의 숫자 전체를 자기 편으로 만들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국민들의 힘이 결국 이제 독립운동의 기반을 만들어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소수의 독립운동가들을 바라볼 때 그 독립운동가 뒤에서 그들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결코 독립운동가와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들도 네. 생각을 해주시면은 우리는 왜 저거밖에 못했어? 조금 더 군대를 좀 많이 모아서 막 이렇게 했을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각들을 조금은 아쉬움을 달래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무단 통치가 굉장히 괴롭고 그런 시기였을 텐데 네. 그래서 독립운동을 막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텐데 뭐 어떤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저희를 괴롭혔는지 대표적인 뭐가 있을까요? 그
무단 통치에서는 가장 어쨌든 눈에 띄는 거는 무단 통치에서는 헌병 경찰 제도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에 우리가 경찰이라고 하면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행정권을 갖고 있지 사법권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경찰이 잡아서 검찰한테 넘겨서 기소를 시키는 그때부터 이제 사법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헌병 경찰은 독자적인 사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법권도 어떤 사법권이냐면은 태형, 몽둥이로 조선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둥이로 조선 사람을 때린다. 이 부분은 사실은 근대 국가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그걸 알았는지 이거는 조선에 있던 원래의 제도를 부활시킨 거다. 그래서 조선 태형령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아주 고약한 제도죠. 그러니까 이 제도에 따르면은 헌병 경찰이 조선 백성들을 80대까지는 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폭력적인 어떤 대접을 받는다고 했을 때 야 이건 아니잖아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백성들조차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떤 운동이라고 하고 어떤 그 활동이라고 하는 게 누군가가 불만을 품고 있다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이제 기반이 되긴 하지만 누군가 그거를 터트려주기 위해서는 앞서 나가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 앞서 나가는 사람이 언제 이제 등장을 했는가가 결국은 이들이 갖고 있는 불만을 어떻게 조직화시켜서 독립운동이라는 모습으로 구체적인 모습으로 등장을 했는가를 바라보는 게 이제 조금은 다른 영역이고 그게 이제 대체로 한 10년 뒤에 20년대부터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독립운동에 대해 다루면서 서대문 형무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형무소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윤동주 시인이 일본에 있는 후쿠오카라는 형무소에서 그 수감 생활을 했더라고요. 그 이정명 작가의 별을 스치는 바람이라는 책을 보면 그 어떻게 윤동주 시인이 거기서 생활을 했으며 같이 있던 독립운동가들은 또 어떤 고초를 당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갖고 저는 이 책을 선택을 했고요. 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있었던 내용을 이제 극화한 그런 소설이고요. 소설의 첫 장면은 그 스기야마라는 간수가 죽는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참 간수가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뭐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윤동주와 스기야마 안의 관계, 특별했던 관계가 이제 다시 밝혀지고요. 그다음에 그와 동시에 윤동주가 죽게 되는 생체 실험에 대한 그런 비밀도 파헤치고요. 그러면서 그 신참 간수가 느끼는 그런 괴로움, 양심의 가책, 뭐 그런 게 전개되면서 이야기가 이제 전개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그 서대문 형무소나 이제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항상 궁금해하고 또 그런 걸 많이 봐왔잖아요. 직접적으로 묘사된 거는. 근데 이제 이정명 작가는 약간 다르게 그런 걸 묘사를 많이 했어요. 그 중에서 하나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대목이 있어서 이거는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챕터의 제목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챕터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감방은 작고 잿빛의 냉기로 가득 차 있었다. 가로 세로가 5m 남짓되는 작은 방 안에 12명의 사내가 오글거렸다. 숨을 내쉴 때마다 뿜어나온 입김이 각질처럼 칠이 벗겨진 벽에 물방울이 되어 맺혔다. 사내들은 살얼음이 낀 방 안에 석고상처럼 얼어붙은 채 노역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다렸다. 몸을 움직이면 추위를 견디기가 한결 수월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굶주리고 있었으며 얼어가고 있었으며 죽어가고 있었다. 잠들기 전 그들은 옆 사람의 얼굴을 꼼꼼히 들여다보았다. 밤사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다.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소나기가 아무도 모르게 사람들을 낚아채갔다. 사라진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신음과 함께 깨어난 아침이면 새로운 악몽이 시작되었다. 꿈보다 더 끔찍하고 치명적인 현실 속의 악몽이었다. 그들은 성에 낀 바닥에서 서로의 입김을 보며 살아있음을 확인했다. 추위는 피를 얼릴 것 같았고 유일한 온기는 입김뿐이었다. 죄수들은 간수들에게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 죽은 사람에겐 식사 배급이 중단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죽은 자 몫의 차가운 된장국과 얼어붙은 주먹밥을 나누어 먹었다. 딱딱하게 언 주먹밥을 깨물며 한 조선인은 말했다. 내가 죽으면 봄이 올 때까지 시체를 치우지 마. 겨울 동안에는 시체가 얼어붙어 썩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내 몫으로 나오는 주먹밥을 타먹으라고. 그렇게 말하며 그는 차가운 주먹밥을 꾹꾹 씹어 삼켰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얼어붙은 밥덩어리라도 줄인 배를 치를 수만 있다면 그들은 기꺼이 시체와 함께 잠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모두가 자신이 죽어가고 있었음을 알았다. 그들은 그 사실이 두려웠다. 누군가가 말했다. 들키면 우리 모두 한꺼번에 죽을 거야. 고문실에서 집게로 손톱과 발톱을 모조리 뽑히고 혀까지 뽑힐 거라고. 끔찍한 악몽이야. 그의 말대로 악몽이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꿈속이라면 적어도 고통을 느낄 수 없을 테니까. 하지만 그건 꿈이 아니라 끔찍한 현실이었다. 뭐 이런 식의 묘사들이 많이 나와요. 직접적으로 당하는 묘사보다는 그들의 생활을 이렇게 묘사하는 게 많기 때문에 실감 나죠. 네. 그러니까 시체가 먹을 밥을 타기 위해서 시체랑 이 사람들은 겨울 내내 같이 있었던 거거든요. 제가 오전에 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가봐서 또 들으니까 실감이 나는 거죠. 정말 그 정말 조그만 방에. 그쵸, 오전에 바로 감옥에 갔다 오셨으니까. 네. 네. 그 조그만 방에 난방시설 하나 없이 맨 시멘트 바닥에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다가 식판 이런 것도 보니까 정말 요만한 밥그릇에 그것도 네, 가다밥이라고 네, 하는. 네. 높이도 정말 이렇게 막 바닥이 높아서 밥도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밥을 먹고 겨울을 버틴다 생각하면은 진짜 되게 끔찍할 것 같더라고요. 콩이 50%래요. 그래서 우리가 콩밥 먹는. 네. 책 이야기를 마무리를 짓자면 윤동주 시인은 생체 실험을 당해서 죽는데 생체 실험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일본인이 이제 전 세계의 모든 국가와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상자도 많고 부상자도 많았을 텐데 그들이 이제 부상자들은 피가 모자라서 수혈을 해야 되니까 피를 대신할 뭔가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생각한 게 바닷물을 넣으면 그 피를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조선인을 상대로 생체 실험하면서 바닷물을 주사로 놓은 거예요. 예, 그 중에 한 사람이 윤동주였고 이거는 윤동주와 함께 있던 그 사촌. 네. 원래 그 사촌 때문에 잡혀가지고. 그쵸. 네. 사촌이 이제 그 출소하고선 그 얘기를 들려주고 사촌 역시 7일 뒤에 출소하고 7일 뒤에 죽어요. 이건 실제로 밝혀진 거고 생체 실험을 했던 그 전범들은 다 재판을 받고 뭐 유죄 판결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때 일본인들이 말하기로는 뭐 우리는 그 의료기술을 향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생체 실험을 했던 사람들이 생체 실험을 하고 죽으면 그 시체를 먹었대요. 몇 명 모두가 그렇진 않았겠지만 간이나 피부를 얇게 썰어 회를 떠서 그걸 즐겨 먹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생체 실험이라기보다 약간 정신 이상자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런 일들을 했는지 모르겠고 그거 보면서 걱정됐던 거는 윤동주 시인조차도 죽고 나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가족이 와서 그 시체를 가지고 네, 시신을 인수를 해갔어요. 네. 네. 그나마 좀 다행이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일본에 있는 후쿠오카의 형무소에 있었던 일이고 이런 일들이 서대문 형무소에 있었고 아까 말했던 여순 감옥에 있었고 그러니까 리순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지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선인들이 이렇게 괴로움을 받았을까 형무소에서 좀 끔찍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물론 형무소로 한정을 하게 되면은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아주 그 뭐랄까요 가장 안 좋은 것들이 모여 있는 그런 모습이겠지만 형무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는 뭐 전체가 어찌 보면 일제가 만들어 놓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거니까 결국 형무소를 탈출하는 것들이 우리가 느끼기에 현실적으로 드러났던 어떤 몸부림이었다면은 독립운동이 결국은 우리나라라는 감옥을 탈출해서 그 감옥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라는 걸로 연결해서 보면은 사실은 일제강점기와 형무소, 서대문 형무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일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셨던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말 사소한 걸로 형도 무척 짧아요. 3년형인가 2년. 예, 2년형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로 뭐 2년이나 3년형은 늘상 있는 일이었기 네.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로 생각을 했는데 뜻밖에도 이제 뭐 소설 속에 나온 얘기는 차치하더라도 네. 드러난 이야기만 하더라도 그 어떤 생체 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갔다라는 게 정말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윤동주 시인 관련된 것들은 사실은 또 답사로 해결이 되는데 여기 그 그러니까 창의문이라고 예전에 자하문 터널 그 네. 이제 위에 이제 창의문이 있거든요. 그쪽 옆에 가면은 윤동주 시인을 기념하는 기념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간단하게 뭐 전시실하고 그다음에 영상 자료에 지금 얘기하셨던 부분들이 지금은 좀 뭐 소설 속이니까 조금 더 세밀한 것까지 갔지만 거기는 아주 공식적인 내용 중심으로 해서
보여주고 있죠. 사실 저는 윤동주 시인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형무소에 들어가는 잘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시인으로 더 우리한테 유명한 줄 알았는데 그때는 네. 정상적인 조선 사람으로서의 사고만 갖고 있어도 독립운동이에요. 난 자유롭고 싶다라고 말만 해도 뭐 네. 자유롭다고 해도 불령선인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그 당시 요즘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네.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게 그 당시는 비정상적인 말로 들렸던 시기였으니까 이제 그런 안목에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윤동주 시인이 그냥 자신이 생각했던 감성 그리고 자신이 생각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그냥 시로 얘기했을 뿐인데 그리고 그 네. 얘기를 조금 그 사람들하고 나눴을 뿐인데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거죠. 이 책에 보면은 그 내용 소설과 함께 윤동주 시인의 시들이 계속 담겨 있거든요. 네. 알고 나서 시를 보니까 느낌이 정말 다르고 시가 절절하게 느껴져요. 독립운동을 하면서 느꼈던 거, 독립운동가들이 잡혀가서 죽는 걸 보면서 느꼈던 시들이 이렇게 쭈르륵 나오는데 정말 이해가 되는 거 있죠. 그 시가 갖고 다닐 때 그냥 대충 했고 억지로 보고 막 시험 때문에 외웠던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줄쳐가면서 이거는 독립운동을 의미하는 거야. 아니면 뭐 이건 무엇을 의미해. 뭐 이런 게 그냥 저절로 다 느껴지는 거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역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문학에 네. 기대는 게 맞고요. 또 한편으로 문학은 역사를 소재로 삼아서 그 상상력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영역까지 이제 또 상상력을 펼쳐서 그 본질을 끄집어내는 작업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역사에서 보면은 독립운동가가 쭉 이름이 나열이 돼요. 네. 근데 이름이 나열되는데 우리는 그걸 언제쯤 외우냐면 시험 볼 때 외워요. 그래서 한인애국단에는 이봉창, 윤봉길, 의열단에는 누구 뭐 이렇게 구분해서 외우지만 사실은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볼 때는 그 무게라는 것들이 내가 지금 버티고 있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의 무게만큼 무게보다 훨씬 더 컸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을 우리는 수많은 그 독립운동가 중에 한 명, 그것도 기억이나 해주면 다행인데 또 기억하는 분들은 또 몇 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에게 사실은 그런 분들을 끄집어내는 거는 또 문학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지만 역사 기록은 또 끊임없이 네. 나열되면 그 속에서 이제 그 누군가는 또 그분들의 삶을 또 찾아내서 이거를 또 크게 또 알려주는 역할을 또 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둘이 서로 상호작용을 할 때 그러니까 저희가 역사책도 소설책도 가져오신 이유가 네. 바로 그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이회영과 젊은 그들이라고요. 이덕희 선생님이 썼던 책인데요. 저 사실 이회영 선생님을 잘 몰랐어요. 네. 근데 읽어보고 나니까 정말 대단했던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보니까 이황복의 10대 솥 명문가더라고요. 거기다가 집안에 재산도 많고. 네, 우리 집하고는 좀 달랐더라고요. 1910년 한일 병합이 네,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자 그 집안을 6형제거든요. 네. 6형제가 다 재산을 다 팔고 네. 그해 11월에 만주로 네. 떠나요. 근데 보니까 6형제의 식솔이 막 40명에다가 40명, 50명. 네. 거기다 뭐 재산이 다 파니까 우리 돈으로 지금 600억 정도 된대요. 그걸 다 팔고 만주로 떠난 거예요. 그 네. 모든 형제가 동의한 거예요? 모든 형제가 다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서 만주에서 신흥무관학교라고 해서 뭐 학교도 세우고 네. 약간 자치단체도 만들고 하다가 그 600억을 다 쓰죠. 뭐 거기다 뭐 망명 오는 그런 망명객들 다 받아주고 사랑방 노릇하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다가 재산 다 쓰시고 끝까지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뭐 65세 때 나이에 그 체포돼서 그렇죠. 여순강원에서 고문당하시고 돌아가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아마. 일제는 자살이라고 보도 자료를 냈지만 실제 전후 상황을 보면은 고문에 의해서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거의 99% 이상이죠. 네.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의 삶, 어떻게 모든 걸 다 가진 분이 자기 걸 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또 가족들까지 다 이끌고 갔을 때 그 마음과 이런 네. 것들은 사실 역사책에는 그렇게 아주 절절하게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충분히 생각해 본다면은 정말 이거는 쉽게 할 수 없는 선택이었겠구나. 그만큼 강한 의지와 정말 독립에 대한 열망이 없었다면 할 수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했거든요. 그렇죠. 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간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단지 그런 사명감 때문에 그걸 다 버리고 만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혜영 선생에 관련된 기록을 EBS에서 아주 짧게 네. 그 역사 채널로 이렇게 네.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네. 거기서 보면은 그 나이든 이혜영이 이제 젊은 이혜영한테 너는 네가 꾼 꿈을 제대로 이루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했던 거는 우리가 보통 목적하고 수단을 분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혜영 선생 같은 경우는 목적과 수단을 분리하지 않았고 자기 삶과 자기 목적과 이런 것들을 일치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복잡하게 왜 떠났을까 이런 것이 아니라 독립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일본의 감시 아래에서는 뭔가를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떡하지? 여기 있는 재산을 다 처분해야 돼. 형제들이요. 그랬더니 형도 동생도 그게 맞습니다.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갔던 거고 가면은 제일 먼저 뭘 해야겠어요. 그때 이제 느꼈던 게 우리도 적절한 무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흥무관학교를 하고 그 주변에 이제 간도에 와 있었던 백성들을 모아서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고 또 이러면서 또 스스로의 어떤 사상적인 변화도 일으켜내면서 마지막까지도 이제 독립운동을 그래서 잡혔을 때도 중국 사람 복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삶이라는 거는 우리가 왜 그랬을까라는 복잡함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복잡함 속에서 다양한 도피처를 만들어 놨던데 비한다면은 이분은 도피처가 아니라 목적과 수단 그리고 나의 삶과 목적을 일치시키는 작업에 일치시켰던 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이 책에서는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라고 네. 정의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책 속에서 그 이영삼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내용 보니까 내가 어떤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아나키즘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이 아나키즘이었더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넘어갔던 거지 내가 어떤 사상을 받아들여서 그런 건 아니다. 네. 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독립운동 세력을 바라볼 때 사실은 우파니 좌파니 이렇게 나눠서 보잖아요.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는 우파나 좌파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국가가 네. 존재하지 않으니까. 네. 지금 우리는 이제 남북 대치 상황이니까 우파나 좌파에 대해서 좀 민감하긴 하지만 그때는 어떤 방식이든지 일제를 몰아낼 수 있다라면은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몇 조선 공산당에 몸을 담았던 분들도 해방 이후에는 그렇다면 내가 이제 공산당을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 바로 그러면서 정부에 참여를 했던 분들도 네. 꽤 여러 분 계시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이분을 우리가 아나키스트로 구분을 할 거냐 아니면은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독립운동의 한 방편으로 나는 그러니까 아나키즘이라고 하는 것들은 해석을 저도 잘 몰라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어떠한 그 권력이나 어떤 조직을 통해서 개인에게 가해지는 압력을 무력화시키는 것 그리고 무력화시킨 이후의 모습을 상정하는 것이 아나키스트라고 할 때 그럴 때 그 당시 조선 그리고 조선 민중들을 억압했던 일제라고 하는 조직을 무너뜨리는데 역할을 다한다면 그게 아나키즘이 됐던 사회주의가 됐던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른 무장투쟁이 됐던 그거는 크게 논란의 여지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제목으로 그 이혜영 선생님이 잡힌 걸로 나오나요? 독립운동이죠. 그렇구나. 이 시대를 읽을 때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예전에 책을 쓰면서도 그런 내용들을 적었더랬어요. 형무소면 형무소고 역사관이면 역사관이지 어떻게 네, 형무소가 네. 역사관이 되냐. 그런데 사회 자체가 뒤틀려 있으면은 형무소에 간 사람이 오히려 독립운동가고 그 사회에서 바라지 않은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분들이야말로 고맙고 애쓴 분들이다. 그러니까 한 사회가 뒤틀려 있을 때는 형무소가 때에 따라서는 학습의 장소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지극히 당연한 일을 했음에도 일제는 여러 가지 제목을 씌워서 그때는 소위 말하는 국내 혼란을 일으켰다거나 아니면은 그 일제 강점 치하의 총독부의 어떤 혼란을 일으켰다는 것이 죄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제가 가지고 총독부를 설치한 것이 가장 큰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시 원상복구시키려는 모든 것들이 죄였던 시대가 바로 일제 강점기였던 거죠. 제가 또 이회영 선생님 얘기했지만 혹시 저희가 많이 아는 김구 선생님이나 안창호, 이승만 이런 약간 유명하신 분들 말고 혹시 네. 꼭 이분은 꼭 아셨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독립운동가 혹시 있을까요?
참 많죠. 참 많죠. 네. 예.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그 2층에 가면은 그 수영 기록표 5,000명 기록표가 쭉 있어요. 예. 쭉 있는데 거기 이제 보면은 이제 사진 앞 우리가 보통 무슨 범인들 범죄자들 사진 찍을 때 앞 옆 이렇게 찍는 네. 것처럼 거기 수영 기록표에 이제 사진들이 있는데 요 사진을 이제 쭉 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나다 순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 맨 앞쪽에 누가 있냐면은 강우규 의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나이가 65세인가 6세인가에 이제 감옥에 가시는데 이제 아들들하고 얘기하는 장면에서 그런 장면이 나와요.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런 걸 했다고 뭐라고 하지 마라. 내가 만약에 내가 한 행동을 보고 조선의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움직일 마음을 느낀다면 나는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분은 이제 60세가 넘었는데 새로 부임해오는 사이토 총독한테 폭탄 던지려다 실패해서 예,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관이 물어봅니다.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그러니까 당신이 잘못한 게 뭔지 아냐 그랬더니 안다고. 내가 이게 폭탄 성능을 잘 몰랐다고. 실패한 게 나의 잘못이다. 네. 이분이 얘기를 하시는 게 하나하나 일목요연하니까 나중에는 보통 뭐 죄인은 범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나중에는 그 영감님은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재판관도. 이제 그럴 정도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뚜렷한 의지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내가 움직였으니까 조선의 청년들이요 나를 따라오라.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게 그 독립운동이 나아가는 방향이 뭔지를 나아가야 할 방향이 뭔지를 정확하게 짚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수영 기록표에 있는 한 분 한 분을 보다 보면은 뭐 나이 드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젊은 분도 있고 또 남자분도 있지만 또 젊은 네. 여자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각각 전부 다 어떤 내력을 갖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분들 한 분들을 이렇게 한 분 한 분 바라보다 보면은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일생의 가장 중요한 어떤 순간 또 어떤 대부분의 것들을 걸고서 구하려고 했던 나라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은 꽤 괜찮은 그 답사처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자료가 있지만 그 얼굴들 한 분 한 분 물론 전체는 아니라 일부만이라고 하더라도 그 얼굴들 한 분 한 분을 뵐 때마다 고맙습니다 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저는 사실 오늘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가기 전에 되게 무서웠거든요. 그렇죠. 근데 날씨가 좋으니까 그렇게 많이 무섭진 않더라고요. 다행히도. 예, 사실은 저도 그거를 우려를 했어요. 네. 예, 왜냐면은 그 여름에는 잘 사는 사람하고 못 사는 사람 차이가 없어요. 날씨가 좋을 네. 때는. 근데 겨울이 되어야 잘 사는 사람하고 못 사는 사람 차이가 뚜렷하게 납니다. 그러니까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 한여름에 오게 되면 좀 시원하고 예, 잔디밭도 있고 네. 그러니까 아 이게 그렇게 고통스러웠을까 느낌이 안 드는 데 비해서 겨울이나 초봄에 올 때는 야 이거 갇혀 있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고통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오늘 가면 실감이 잘 안 날 텐데 네.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걸어오면서 네. 그 생각이 들긴 했는데 바로 네. 그 말씀을 하시네요. 네. 어떠시든가요? 규모가 상당하죠. 규모가 상당하던데 원래 그보다 훨씬 더 컸다면서요. 네, 왼쪽에 이제 훨씬 더 큰 그 건물들이 쭉 있었는데 한때 많이 들어갈 때는 한 2,000명에 3,000명 정도까지 수용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방마다 뭐 몇 명씩이 아니라 뭐 많을 때만 20명, 30명씩 집어넣었다고 하지만 네. 어쨌든 3,000명 정도를 수용할 정도의 큰 규모였고 문제는 그게 한국에 하나가 있었던 게 아니라 네. 전국에 한 30개 정도가 있었던. 네, 지도 보니까 뭐 전국에 있던 그렇죠. 것들 표시가 돼 있던데 네.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 형무소들이요. 그러니까 1907년에 그 우리나라가 망한 건 아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이미 사법권이 넘어가게 되면서 통감부가 중심이 돼가지고 감옥들을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감옥이라는 게 역사의 어떤 그 답사 장소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우리 근대 현대사가 얼마만큼 복잡한 과정을 겪었는가를 알 수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먹방이라고 진짜 네. 좀 먹물같이 시커먼 독방이 너무 창문이 없는. 창문도 네, 없고 네.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그런 독방이 너무 좀 거기 들어가면 사람들이 정신이 이상해질 정도로 그렇죠. 예. 그 이제 그 중앙사 예전에는 보안청사라고 불렀던 그 가운데 건물이 사실 이제 전시관으로 쓰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지하층에 보면은 막 고문하는 장면들이 네. 있어요. 근데 참 그것도 잔인하다 싶은데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보이지 않는 햇빛도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에 며칠씩 가둬둔다고 하면은 그 고통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어마어마한 충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역사 기록 속에 보면은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와서 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다. 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후유증은 보통 우리는 신체적인 후유증만 생각을 하지만 아마 그런 곳에 며칠 갇혀 있다 그러면 아마 불만 꺼지고 아마 날만 지면은 해가 지면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들을 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독립운동의 어려운 과정들을 현장에서 납득을 하게 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 서대문 형무소 옆에 그 사형실 옆으로 보니까 몰래 시신을 빼내오는 그런 예, 통로 같은 게 시구문.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그런 시체를 딴 데로 더 빼돌리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 독립운동가들의 시신을 우리가 찾는 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시신을 가족들한테 넘겨야 되는데 넘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신들이 그 형무소 안에서 그러니까 해놓은 잘못을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목적도 있는 것 같고 네.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면은 그 시신 자체가 계속해서 그 명성을 이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시신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런 흔적을 남겨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고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그거는 대단히 잔인한 네.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분들을 또 한 번 죽이는 그런 어떤 잘못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감옥에서 만나는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을 보면은 참 오늘 이렇게 내가 살아도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오늘 오전에도 일을 대충 하다 나왔거든요. 고백. 선생님의 고백.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뭐 저도 날씨 좋은 날 가긴 했지만 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갔다가 나오는 길이 마냥 뭐 햇볕이 따뜻해서 기분 좋다 이건 아니더라고요. 좀 뭔가 무거운 마음과 좀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하고 함께 가지면서 지금 걸어 나왔거든요. 네. 그래도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제가 이제 서대문 형무소에 이제 그 사람들 데리고 가서 이제 끝나고 나서는 이제 그 헤어지고 혼자 네. 걸어 나오잖아요. 이제 혼자 걸어 나올 때 그냥 바로 전철을 타면은 조금 그런데 이제 시내 쪽에 그러니까 광화문이나 이런 데 나오면은 정말 막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생각 드는 게 그래도 저 양반들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고생하시고 돌아가신 분들 그 고생이 헛되진 않았다. 그래도 우리가 저분들을 다 기억은 못하지만 저분들 덕분에 이렇게 그래도 뭐 외국인도 오고 우리끼리도 막 사진 찍고 이런 네. 평화로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만약에 이조차도 지금 없었다면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그분들을 뵐 면목이 없겠는데 그래도 다행이다. 그래서 나는 즐기겠다. 이런 생각으로 걸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늘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때에 계기가 돼서라도 또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기억해 준다면은 뭐 국가에서 어떤 뭐 훈장을 내리고 이런 만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지하에서 우리의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은 그래도 내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아직 안 가보셨다면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한번 시간 내서 한번 가시면 좋겠고요. 저희 방송 한번 들으시고 답사하시면은 더 많은 의미와 독립운동가들의 그런 노력과 열정을 다시 한번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독립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좀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 하지만 누구보다 뜨겁게 살았던 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마음이 어둡고 무거움과 함께 뭐 좀 뜨거운 마음이 같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어둡기만 한 역사는 바라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서 빛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했던 분들 또 그 빛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던 분들을 기억해낸다면은 일제강점기가 그렇게 우울하지만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바라볼 때 늘 우리는 항상 좋은 모습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인생도 그렇지 않잖아요. 어떨 때는 시험에 떨어졌다가 또 어떨 때는 생각지 못했던 행운을 얻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힘이 약해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긴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빼앗긴 것을 되찾으려는 노력이 없는 게 더 큰 문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빼앗겼을 때 일단 한번 작은 잘못을 했지만 그거를 되찾기 위한 큰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은 어떤 상황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이어주신 분들이 바로 독립운동가들이기 때문에 그 독립운동가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던져주고 있고 우리는 그분들한테 많은 빚을 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뭐 저희 방송도 듣고 책도 읽으시지만 이런 독립운동가 분들의 삶 하나하나라든 평정이라든가 소설이라든가 다른 형식을 통해서 만나시면은 더 깊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가 보면은 아 그래 내가 여기 우리나라가 괜히 잘 되는 게 아니었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왠지 기분 좋게 끝날 것 같아요. 어두운 시기의 얘기지만 되게 이렇게 기분이 좋게 끝나니까 좋네요. 네. 그래서 한 주 더 하는 거죠. 사실 독립운동가분 얘기를 한 주만 하기 너무 아쉽고요. 그렇죠. 한 주에 다 끝내는 게 불가능하죠. 예, 네. 그래서 저희가 다음 편에 한 편을 더 준비했어요. 어떻게 보면 시기는 조금 앞이긴 하지만요. 독립운동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으시는 분 안중근 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따로 한 시간을 내보려고 하거든요. 요즘에 또 많이 이슈가 되는 네. 분이기도 하죠. 예, 얼마 전에 뭐 저격 동영상이 있었다라는 네. 얘기도 있고요. 이래저래 많이 화제가 되긴 하는데 저희 역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 그 한 줄만으로 알기에는 너무 네. 깊이가 없는 거 부족한 것 같고요. 그렇죠. 그분의 전체 생애를 보기에는 아주 부족하죠. 예,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는 집중 탐구 시간으로 안중근 의사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라이크 역사 5회 독립운동 편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편 안중근 의사 편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